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 관계로 엮인 수많은 국정농단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될 때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들을 가장 강도 높게 보도한 언론은 종편이었습니다. 또한 한겨레를 필두로 한 진보 언론 또는 대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작 공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공영방송, 공영언론은 무슨 역할을 했던 것이냐,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광장에서부터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MB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벌써 9년째 이어지는 비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KBS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결합한 고민정 전 아나운서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지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진짜 방송인이 오시니까 저처럼 가짜 방송인은 아니에요. 기가 아니에요. 죽어요. 아니 제가 더 긴장이 되고 네. 그리고 밖에서 큐 사인 소리를 듣는데 왜 이렇게 반갑기도 하면서 네.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네. 그래 내가 있을 자리가 원래 마이크 앞이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래요. 그렇군요. 팟짱의 첫 출연이신데요. 네. 저희들이 첫 출연하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네.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모토가 솔리데리티, 연대거든요. 그래서 연대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 네. 연대 인사 한 말씀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사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지는 것도 오늘 처음이어서 굉장히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물론 고민은 많이 했지만, 직접 부딪혀 본 지는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그리고 100% 소화해낼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부터, KBS 있을 때부터 인터넷으로 참 많이 봤던 매체거든요. 그리고 공신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 언론인이기도 하니까,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스스로에게도 자꾸 네. 그러라고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와, 고민정 너무 예쁘다. 여기가 조명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쁘다, 헐, 막 이렇게. 조은님께서 이런 네. 메시지 주셨어요. 장 기자 빼고 고민정 씨가 팟짱 진행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단아하십니다. 팟짱 출연자 중에 제일. 야, 이거 진짜 좋은데요, 큰일 났네. 되게 훈훈하고. 네, 팟짱 출연자 중에 제일 예쁘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지금까지 팟짱 제가 한 3년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문재인 화이팅! 대박! 고민정 아나운서 반가워요.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북콘서트 진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발표가 됐는데 네. 그날 또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도 제 SNS 계정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댓글들을 봤거든요. 네. 고맙다, 감동이다, 화이팅이다, 응원한다 등등의 메시지들이 참 많았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네. 내가 좀 오늘 좀 실시간 검색어도 나오고 인기가 좀 올라가는구나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네. 이번엔 참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찡했어요. 제가 KBS를 나오게 된 그 마음은 절박함이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절박함. 근데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나의 절박함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줄까?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절박함을 나는 이만큼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 네.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는데 그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나랑 다 똑같구나. 그냥 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절박함을 그런 댓글로 표현해 주신 것이지 저는 이제
그래도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그 댓글을 달아주신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저처럼 똑같이 뛰고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댓글창에 주로 때로는 막 욕설이 난무하거든요. 막 그 비판 댓글을 악플들이 다실 꼭 때는요. 있죠. 예.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정갈해요. 댓글창이. 곱다, 단아하다, 청아하다.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KBS 잘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출연자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창에 반응이 바뀐다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미디어 현상 같습니다. 악플이 조금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 버티십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제가 14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네. 악플도 물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처음 겪었을 때는 상처받고 왜 날 미워하지? 네, 이유도 네. 없이 그러면서 힘들어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느낀 거는 네.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10% 정도는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의 악플은 세금이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네. 그렇게 막 상처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런 얘기 정말 신선합니다. 세금, 악플은 세금이다. 그러니까 유명세만큼 치러야 되는 대가다. 이런 네.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악플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멋진 캐리어 우먼 고민정 화이팅. 이런 댓글이 달릴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네. KBS 공채 아나운서 30기로 입사를 하셨어요. 네. 그때 노무현 정부 그랬죠. 때였어요. 예. 당시 정현주 사장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처음 뽑은 맞습니다. 아나운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2004년에 KBS 또 2017년에 KBS 제가 이제 앞서 9년간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방송은 그리고 언론은 시민들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속에 있을 때 언론인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잘하는 거고 네. 시민들 속에 있는데 뭔가 불편하고 밀려나는 느낌이 들고 배척당하는 느낌이 든다 할 때는 그거는 잘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겠죠. 네. 근데 2004년 제가 입사했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참 뭐 정권에 대한 비판 많이 했습니다. KBS가? 예, KBS가.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몰랐죠. 근데 2017년 이 시점이 되고 나니까 그때를 많이 회상들을 해요, 선후배들이. 그때가 참 좋았었지 하면서 왜 그때 그런 자유로움을 더 잘 활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는 아쉬운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좋았던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 이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된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KBS 네. 안에서. 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그 네. 사람의 학교 혹은 태어난 지역, 뭐 아버지의 어떤 뭐 인맥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화이트로 지워서 면접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그냥 능력만을 보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그 전체 동기들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출신의 친구들보다도 네. 정말 전국 각각 그 대학들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리가 돼서 KBS를 이끌어 오기도 했고,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가 정현주 사장이 이제 나가고 나서 점점점 이제 축소되고 변화되고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지방대학교 출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출신이지만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과연 이 학생들에게,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들어왔듯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다시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된다면
나 같은 대학생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제가 당시에 정현주 사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들은 바 있는데요. 절대로 전화하지 마시라.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저한테 전화하셔도 전화하면 그 사람 떨어뜨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인사에 그렇게 압력이나 개입을 한다고 해서 누구 뽑아라 한다고 해서 뽑아서도 안 되고 그렇죠. 뽑을 수도 없다. 이제 이런 게 정현주 사장의 판단이었는데 그런데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떨어졌나 봐요. 아, 전화를 해서 전화를 불이익을 받네요. 예, 불이익을 받다고 난리를 쳤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후일담 비슷하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으니까 정말 창조적이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평가도 제가 들었는데, 소위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KBS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그때부터 그렇죠.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희 모든 KBS 동료들은 실연이 시작이 됐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실연이 시작이 돼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아기를 낳을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냥 남편하고 둘이 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네. 안 되겠다. 견디기가 힘들다. 네. 이럴 땐 역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낳자. 네. 그래서 이제 첫째를 낳았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5년을 잘 버텼는데, 네. 이제 다시 제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가족이다. 아이를 또 낳자. 그래서 둘째를 또 낳고.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아이 선물을 해준 겁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고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그 9년의 시간은 네. 특히나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PD 기자 아나운서들에게는 굉장히 동굴과 같은 시간이었고요. 동굴. 네. 저희 방송인들은 회사에 지원서를 낼 때 뭐 연봉이 얼마일지를 생각하면서 지원서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사에 이제 그 지원서를 내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해낼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자존감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냥 일반 직장인 친구들은 네. 나는 네가 걱정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일 없으면 좋잖아. 일도 안 하고 뭐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정말 언론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셔서 하는 얘기고 저희는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정말 자괴감이 들고 내가 뭐하러 여기에 있나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그냥 1, 2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9년이라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겪어왔어야 됐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옛날 대학생 때 이제 혈기왕성하던 때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야 너네 KBS 요즘 왜 이래 이런 얘기 들으면 그제서야 맞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하면서 또 술 마시고 네. 그런 시기들이 9년이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사실 KBS 사원행동 네. 조직이 됐던 때가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가요? 굉장히 거세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장 문제, 이사회 문제 이런 걸로 계속 그 고비마다 네. 일종의 이제 노동조합과 KBS 사측이 이제 갈등을 해왔는데요. 지난 9년 내내 그렇게 싸웠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말 지난한 싸움이었고 네. 늘 싸움에 임할 때마다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소매를 걷어붙이곤 했었는데
그래도 이 사장 선임 구조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싸워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가 실제로 그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언론인들도 세상이 곧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뀐다는 것이 어떠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바꿔나가고 있고 국민들이란 곧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용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명박 정권 그 들어서고 나서 그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88 사태라고 하거든요. 네. 2008년 8월 8일에 사복 경찰들이 회사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네. 저는 정말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치가 떨리는데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학내에조차도 뭐 경찰이나 군인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늘 들어왔는데 하물며 이거는 언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도 아니고 네, 네. 일반 시민들도 KBS에 로비는 올 수 있지만 네. 사원증을 찍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시민들조차도 엄격하게 그 인적 사항들을 다 네. 적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성역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언론사인데 네. 그곳에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사복경찰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린 기수였었지만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분노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많은 동료들이 들고 일어났었고요. 네.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새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그때 KBS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제가 그때 미디어 담당 기자여가지고요. 그때 제가 정현주 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경력이 얼마나 들어왔나? 이제 이분도 기자 출신이니까 네. 확인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세게 붙었던, 그리고 사실 그 방송국은요, 네. 저희들은 뭐 이렇게 그 자유롭게 출입하는 이렇게 그 스튜디오 같지 않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KBS, MBC, SBS 그 들어가는 출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럼요. 예, 그리고 방송 시설은요, 전쟁이 나도 보호가 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관 보호를 하는데 그곳에 사복경찰들이 들이닥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KBS 직원들, 사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9년째 이른바 공영방송 사수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KBS 언론노조 KBS 본부가 네. 파업을 결의를 했어요. 네.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직원이 이제는? 아니라 이젠 직원이 아니라서. 예,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의 찬성률로 파업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사표 수리가 된 게 1월 23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때까지의 상황만 봤을 때 네. KBS가 그야말로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KBS의 문제점, 뭐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뭐 광장에 나와도 우리가 진짜 겪고 있는 것들을 찍지 않고 막 이상한 걸 찍는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젊은 PD 기자들이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네. 다들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조직의 시스템이 네.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데스크가 어느 정도 이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장, 본부장 또 사장까지 또 네. 현재 고대영 사장은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단에 있는 막내 기자가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가 본 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력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장도 바뀌고 본부장도 바뀌고 바뀐다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수장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행동들이 이 나라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네. 방송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내야 네. 일선에 있는 PD 기자들이 또 아나운서들이 정말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사장을 선임하는 그 구조 자체가 제도 자체가 네. 공정한 사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MBC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도 그렇고 늘 얘기해 왔던 것이 이제 방송법 개정이 우리에게는 정말 풀어야 될 숙제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쪽에 더 집중을 해서 아하. 파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추정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지금 KBS가 보도되는 구조가 현장 기자,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 기자가 본 대로 네. 그리고 들은 대로 그대로 기사가 나가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현장 기자가 현장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기사를 올리면 데스크가 야, 그 방향 말고 다른 거 없어? 다른 방향 취재해봐 해서 기사를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논조의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PD 기자들을 만나보면 네. 자기들도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노조에서 어떤 파업 지침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거든요. 네. 하지만 KBS 뉴스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왜 그런 것일까? 그런 현상들만 놓고 봐도 네. 그들이 정말 뭔가 생각이 이상해서 겉으로는 촛불하면서 속으로는 또 그거를 반대하는 기사를 쓰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내에 있다 보니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걸 제대로 데스킹해 줄 수 있는 허리에 있어야 할 선배들 또 뭐 임원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KBS 뉴스가 보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KBS의 노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KBS 노조, 하나는 KBS 새노조.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사원 행동이 이제 변화해서 이제 새노조가 된 것인데요. 그 양대 노조가 둘 다 파업을 결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론 이슈가 언론 부역자 청산 그리고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론 부역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뭐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혹은 그런 등등의 데스킹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 또 프로그램을 마지막에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겠죠. 네. 고대영 사장도 포함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대영 사장을 포함한 언론 부역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언론인들을 네. 이번 기회에 청산하겠다. 네. 이런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방송법 개정이 국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중요한 개혁 입법 과제로 방송법 개정을 꼽고 있는데요. 핵심이 뭔가요? 이를테면 그 사장만 제대로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사장만 제대로 뽑으면 된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크게 봤을 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장 선임 구조가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여당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7, 그리고 야당이 4명.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11명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 절반이 찬성을 하면은 그 사장은 이제 선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안을 보면 7대 6의 구조거든요. 여가 7, 야가 6.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별 다수제라고 해서 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사장 선임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여당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네. 야당의 그 승인을 받아야만 KBS 사장이 선임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치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상관하지 않고 특히나 공영방송 KBS라면 그야말로 가운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네. 그것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사회 구성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게 먼저 실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부장 선임, 또 국장 선임, 또 그 밑에 부장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인사를 통해서 네. 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장 선임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장 구조, 선임 구조로 가게 되면 네. 앞으로도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뭐 그 탄핵 심판 전 과정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측이 과도하게 상식을 벗어나는 차원에서의 몽리를 부린다. 이를테면 무더기 증인을 신청한다든가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국회 선진화법인데요. 국회 선진화법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컨대 사장 KBS도 이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를테면 정권 교체 이후에 오히려 또 그런 쪽으로 발목 잡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오히려 너무 낙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네. 또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의 지지율 그 분포를 보면 야당이 우세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늘 선거는 특히나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재인 캠프에 함께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세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근데 대세로 만들어 주신 점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받을 것인지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왜 우리가 그동안은 지역 구도가 네네. 굉장히 확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난 총선을 통해서 전국 정당으로 민주당이 이제 거듭나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인정받고 어느 한 세대에서만 인정받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대들에게 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돼야만 지금의 이 혼란한 전국들을 수습해 나갈 수 있고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앞서 이제 천만 촛불 촛불 집회 기자들도 PD들도 참여한다. 촛불 들고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이에 공영 언론 무슨 일 했냐. 오히려 JTBC 손석희 사장이 큰일 했다. 열일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대중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더 큰 마음은 저도 JTBC를 매일같이 봅니다. 뉴스룸을 매일같이 봐요. KBS 아나운서가 네. JTBC 뉴스룸을 매일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요. 네. JTBC에 나오는 기자들 이름을 다 알아요. KBS 기자를 알고 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바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데 아쉽게도 네. 근데 비단 이거는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많은 특히나 이제 저 또래의 그런 네. 젊은 세대들이 JTBC 뉴스룸을 보고 있다는 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러한 방송을 해서 참 감사하고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이만큼 끌어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게다가 손석희 앵커는 아나운서 선배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에게는 어찌 보면 새로운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런 선배가 없으셨으니까. 네. 전체적인 그 뉴스를 진행하고 이끌어가면 물론이고 이 전국의 어떤 여론 흐름까지도 만들어간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의를 제대로 짚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근데 그게 또 아나운서 선배라는 점.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뭐 뉴스룸 손석희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나운서 선배 뭐 이렇게 얘기를 꼭 해요. 네. 한 번도 제가 만나뵙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도 그냥 왠지 손석희 선배님은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네. 그만큼 제가 이제 자랑스러워서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이를테면 정치도 또 언론도 모두 좀 우리 사회를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또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꼭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도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한다. 이를테면 이제 고민정의 인생에 손석희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정치인의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손석희 모델보다는 정치의 모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안에 있었을 때 해낼 수 있는 어떤 양이 있겠죠, 총량. 네. 그것과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총량, 어떤 게 더 많은지를 계산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KBS 안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제 새노조도 그렇고 함께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열심히 참가를 하면서 함께 집회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랬을 때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얼만큼이나 될까. 근데 내가 조금 안정적인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밖에 나오면 사람들은 되게 걱정을 해주세요. 뭐 먹고 네. 살려고 저러냐. 근데 글쎄요, 저는 시인 남편을 택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예. 어떻게든 먹고 살게 돼 있다. 예, 예. 이게 워낙 강해서 네. 그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더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받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용도와 총량이 훨씬 더 많다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말쯤에 MBC 이용마 기자 네. 선배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현재 언론사의 상황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깥에서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을 깨부수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KB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서는 제가 KBS가 싫어서 혹은 KBS에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도 지금 이 시각에도 정말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투쟁하는 우리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에서만 이 계란을 쪼는 게 아니라 줄닭동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안에서만 병아리가 깨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어미닭이 쪼아줘야 그 계란은 깨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밖에서 조금이라도 금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차라리 나가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죠. 좋은 정부가 생겨서 KBS가 공정보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찾아줘야지 일단은 제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싶은 욕심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피 안에는 네. 아나운서의 피가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네.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네. 이게 본능적으로 네.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늘 방송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 어려운 시기에 큰 결심을 하고 나와서 저의 인생의 어떤 타임테이블은
딱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내가 어디에 갈지, 무엇을 할지 그렇게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면 저의 이 에너지가 분산될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그때까지만 산다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종합편성 채널이 그 허가될 때 많은 공영방송의 언론인들이 저 오래가지 못한다. 조만간 맥가이버 틀고 망할 거다라고 그랬었죠. 예상을 했지만 그 지금은 굉장히 그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공영방송이 이른바 종편의 그 프로그램들을 패러디하거나 따라가는 경향성을 따라가는 현상도 보입니다. 네. 종편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특히 이제 손석희 사장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편의 역할이 더 커지면 공영방송은 오히려 그 역할을 잃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아니지 않냐. 이게 사형화 또는 민영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시장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합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정말 시청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제발 KBS와 MBC를 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KBS가 이제 저희 회사니까 KBS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와 그 축적된 것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편 물론 JTBC가 지금 큰 활약을 벌이고 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낸 것이고요. 네. 근데 KBS 안에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제대로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거 버리기에는 그래도 이거 잘 다듬고 깎으면 예쁜 보석 반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버린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MBC의 막내 기자들이 왜 한번 네. 영상을 만들었었죠. 네. 저희들 계속 꾸짖어 주십시오. 네, 그것이 네. 저희들에겐 힘입니다. 그 얘기는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표현인 것 같아요. KBS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이 JTBC가 해주고 있는 이런 역할들이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KBS, MBC는 계속 이렇게 마치 정권에 부역하는 듯한 방송만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 제자리를 찾아와야 되고요. 그 안에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분명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어주시고 버리지 말아주셨으면 질책은 계속 해주시고 예.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무슨 KBS 홍보실에서 나온 뭐 그런 것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심을 아마 그 애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요. 정현주 사장 시절에 보면 물론 이제 KBS 내부에서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뭐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그럼요. 나왔어요. 그리고 코미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시청률도 높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방송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화답하는 방식일 그럼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네. 것은 내부 구성원들이 뭔가 더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시청자들이 시청률도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참 안 싸웠다. 물론 이제 9년간 싸웠다고 하시지만 문화방송 같은 경우도 좀 너무 직장인화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언론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매번 싸우냐? 이런 그 고민, 답답증 이런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게 참 그렇게 돼버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직장인화 되는 것에 대한 경계, 그 내 안의 경계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신가요? 그 KBS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군요. 거죠. 만약에 한 번 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상에 세상이 5년이 더 펼쳐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둔해지고 네.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편안한 게 좋고 네. 뭐하러 머리 아프게 새로운 아이템 자꾸 만들고 그래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KBS 노조에서도 파업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의 이 변화를 사실은 혁명기죠. 언제 한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적폐청산의 소리가 컸던 적이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부역자라는 말도 사실 해방정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참 부끄러운 싶습니다. 일이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시 한번 역사를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영방송 언론인 특히 이제 KBS 노동조합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 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에서도 힘을 갖고 더 세게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수한 정치인이 많았는데 아까 대세 때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문재인입니까? 사람들은 그 문재인의 품성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영입됐던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 눈빛을 보면은 허락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사슴을 닮은 눈빛이다. 예. 예. 근데 저도 만나보니 역시 그렇긴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표가 먼저 만나자 하셨어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집 앞에 찾아가서 만나주십사 이건 아니었고요. 네.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나 뵀는데. 내외분을 같이 만나신 겁니까? 네네. 글쎄요, 왜 그러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네.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직업도 다르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같았어요. 물론 조금씩 이견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눴지 큰 틀은 늘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런 사이는 각자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희한하게 둘이 공통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동지적 관계시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 배를 꼭 타 있는. 예, 네. 예. 그래서 그 캠프 쪽에서도 처음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고요. 아하. 아마도 저를 이제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정은 KBS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당장에 일단 경제 생활이 걱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누가 너 회사 그만둬. 근데 난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나한텐 바로 못하고 네네. 남편한테 이렇게 쿠션, 3쿠션이라고 네네네네. 하나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기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만나자고 했을 때도 우리 둘이 이제 같이 가서 얘기를 나누고 왜냐하면 저보다 11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네. 11년만큼의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항상 꼭 얘기를 하거든요. 네. 토론을 하고. 그래서 대표님도 기왕이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같이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만나 뵀었죠. 그렇군요. 만나보니까, 끌리던가요? 네. 저는 요즘에 TV를 보면 참 멋있게 나이 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문재인 그냥 대표. 비디오만 봤을 때. 네. 예. 그래 나도 저렇게 늙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비주얼이 되죠, 비주얼이. 되시죠. 예.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분은 어쨌든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정치인인데 네. 저는 뭐 제가 9시 뉴스를 진행하기를 했습니까? 뭐 열린 음악회를 진행하기를 했습니까? 뭐 KBS에서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일개 아나운서인데 네. 딱 만나 뵀을 때 어떤 정치인의 위압감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질 않아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방송하면서 그래도 수많은 정재계 사람들을 네네. 만나잖아요. 인터뷰 네, 예. 때문에.
해보면 악수만 딱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분은 처음 만났을 때 인상도 그렇지만 한 2시간 정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내 그냥 이 시대의 어른 같은 느낌,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 참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이 길을 택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제가 결정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수습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 또한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고, 네. 또 지난 총선을 통해서 전국 정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주 포럼을 갖고 또 정책들을 발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준비된 사람이 해야 이 혼란들을 수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이 좋아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보고 결정했습니까? 하고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데 너무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했던 게 어쩌면 우리는 참 오랫동안 그 두 가지를 갖춘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표를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무려 10사흘간 쫓아다니면서 생방송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제가 느낀 것은, 저도 이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악수만 해보면 안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저도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딱 알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분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높은 사람보다 아랫 사람을 늘 챙겨요. 맞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살펴서 저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가 안 헌신하는가 이것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재밌는 포인트가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다니면 대개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선배 기자 혹은 사장 이렇게 먼저 챙깁니다. 윗사람부터 챙겨요, 정치인들이. 네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제가 항상 이렇게 굉장히 유념해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유념해서 보는 편인데 항상 보면 아래에서 이렇게 카메라 잡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바닥을 현장을 뛰는 그런 기자들을 먼저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걸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네. 지난 토요일 날 발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언론사에 이제 출연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늘 수행처럼 따라갔는데 가면 이 카메라 뒤로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카메라를 잡고 계신 감독님들이 그래도 좀 연배가 있는 연배가 선배들이고 있죠. 예. 제일 밑으로 가면은 진짜 이제 갓 대학에서 졸업한 네네. 혹은 아직 대학생인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늘 그런 친구들 끝까지 찾아가서 네.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은 조금 어렵고 쑥스러우니까 네. 괜히 하는 척을 막 해요. 피하죠. 그러면 예. 굳이 찾아가셔서 예. 저 예.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예. 꼭 하시더라고요. 예.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로비에서 이제 계신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놓치지 않고 아무리 사장이 그 앞에 있어도 네네. 일단은 경비하시는 분이 옆에 먼저 있으면 먼저 인사하고 마지막에 사장한테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 표라서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라거나 이러면서 막 그 호쾌하게 웃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신 것 같아요. 솔직하시고 막 그러셔서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인품은 훌륭하시다. 그것은 아마 전 국민들이 다 확인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표가 자리 보장을 잘 안 해서 캠프 안에서도 여러 논란과 논쟁이 된 그래요?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취재 결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보장받으셨어요? 일단 제가 캠프 자체가 아직 발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대표께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조금만 고생합시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거나 뭐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했더라면 저는 절대로 그 손을 잡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살아가는 그냥 삶의 가치관인데요. 네. 나름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네, 네.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저와의 그 러브 스토리를 본 어떤 뉴욕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작가가 네. 두 사람을 모델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부유한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모델료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신에 작품을 만들면 그중에 하나를 좀 작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희 남편과 저는 그래, 이 사람이야. 저희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갔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모델료를 준다고 하면 네. 그 얘기는 이 사람의 인지도를 돈으로 사서 작품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걸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속셈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저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작가하고는 지금까지도 정말 중마고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가고 있는데 네. 대표님이 또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진짜 믿어도 되고 네.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자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고민정 아나운서도 굉장히 특이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개의 경우는 뭐 정치를 하는데 한 자리를 약속을 해야 내가 적극적으로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말이야 자꾸 도와달라 그러면 그럼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고민정 아나운서 만약에 그랬다면 난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고민정 아나운서도 이게 내공이 보통은 아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수많은 방송인들, 방송기자 출신들이 정치를 합니다. 뭐 여러 모델들이 있지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고민정 아나운서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 이름 앞에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 너무 어색하고요. 네. 저는 늘 정치를 내가 아니야, 난 정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널 그렇게 안 봐 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죠. 정치라는 게 과연 뭘까? 만약에 여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여의도 정치를 말하는 거라면 나는 아니다. 근데 내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얼만큼 쓰고 또 내가 시장에 갔을 때 고기를 어떤 제품으로 미국산을 살지 한국산을 살지 등등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를 고민정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근데 좁은 의미에서의 여의도 정치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뭘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이 정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고요. 네네. 왜냐하면 제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생활, 또 워킹맘으로서의 생활, 네. 아내로서의 생활, 또 집을
그냥 그 집을 전세든 뭐 매매든 간에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들, 부당함들 네. 이런 것들이 저 혼자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시스템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야 저의 삶 또한 윤택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으론 나는 어떻게든 견뎌갈 수 있겠어. 근데 네.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네.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걸 물려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뭔가. 나 같은 사람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기왕이면 이 세상을 억지로 살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짓밟히면서 혹은 남을 짓밟으면서 견뎌야 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살고 싶은 세상,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네. 자신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뭐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정치도 잘 모르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뭐 취재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나 PD도 아니고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좀 좋게 바꾸고 싶다라는 그냥 보통 시민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네. 사실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나운서 하면 뭐 재벌가의 며느리, 이제 그리고 반연예인, 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그 일반인의 시각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고민정 아나운서 만나면서 꼭 그런 연예인 비슷한 그런 아나운서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의 차원에서 문재인 캠프를 택했다고 하니까 더 재밌어지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캠프 대변인을 맡으셨는데요. 아직은 정확하게 그래요?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그러던가요? 저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마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겠죠. 근데 저는 늘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 앞에 무언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라는 영역은 참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 아파. 몰라. 내가 그거 뉴스 하나 몰라도 괜찮아. 이런 네.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혹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제작진과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과 이 양쪽을 다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시청자들, 시민들과의 그 중간 역할 정도, 네. 다리, 그리고 이것이 소통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활약의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게 제가 예전에 정치부 처음 갔을 때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악수를 탁 청하면서 웰컴 투 정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일이 많아요. 정치부에 가면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수가 복잡하냐 그런 했던 기억, 천연병 시절 기억이 나는데 정치판은 굉장히 이렇게 음모도 많고 험담도 많고 내가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와전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왜곡이 언론 지면에 막 도배질이 되고 막 온갖 일을 겪게 된다. 근데 이제 앞서 세금이다. 악플은 세금이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견디실 것 같은데 예컨대 좀 그런 정치 환경의 변화, 그 정치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민정 아나운서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 네. 좀 더 이렇게 왜 정치는 늘 딱딱해야 되고, 때로는 저도 지금 옷이 네. 다른 방송에 나갈 때는 원피스도 입고 네. 막 이랬는데 왠지 오늘은 네. 자켓을 입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치가 어떤 일부 사람들의 딱딱한 그 무엇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사실은 그들의 삶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이 물론 어렵다, 또 정글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저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글이 아닌 곳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언론사도 정글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직장들 각자가 다 모두가 다 정글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헬조선이죠. 네, 그게 참 가슴이 아픈데 네. 그랬기 때문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문재인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원칙을 지킨다라는 얘기. 네, 네. 어렵고 복잡하고 음모가 판치는 곳에서는 그냥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배우기도 해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 고민정 아나운서 모시고 말씀을 1시간 정도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의견,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오마이TV 335 카카오톡 메시지 열어놓고 여러분들 의견 받았는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홍선엽 님인가 봐요. 여기는 미국 텍사스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늘 오마이TV를 봅니다. 장윤성 기자님 덕분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균형 있는 인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정 아나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팬들이 많으시네요. 네. 아니 꼭 그렇진 않은데요. 악플도 많습니다. 이준성님께서 고민정 아나운서님 나오셨네요. 고민정 아나운서님 KBS에 있으실 때 프로그램도 본 적 많았고 너무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응원합니다. 고민정 아나운서님 파이팅!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매일 새로운 연정망. 아유 제가 목이 다 메네요. 고민정 아나운서를 잘 모르지만 KBS 볼 때마다 눈빛이 맑다 생각했는데 너무 예뻐요. 미모가 출중하시다는 의견 주십니다. 윤님께서요. 왠지 회사 안에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마음이 돌렸는지 궁금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위대한 방창영님께서도 실시간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혜경님께서 고민정 아나운서님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세요. 어려운 결정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장경철님께서는 언론개혁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신정현님께서는 멀리서나마 문재인 후보 적극 지지합니다. 팟짱 화이팅.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베리타스님께서는 걱정 마세요. 정부부터 바꾸면 다음은 언론 차례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변해서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구분영님께서 고민정 아나가 나오셨군요.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카카오톡 읽느라고 유튜브를 못 봤어요.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글이 올라와요? 네, 유튜브 또 페이스북으로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큰 중대 결심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고민정 아나운서님의 길에 혹은 함께하거나 혹은 또 질책을 하실 수많은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방금 댓글을 들으면서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예쁘다는 얘기만 많아서 그걸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더 이 안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늘 질책해 주시고 늘 열려 있으니까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분도 기자 출신이니까 네. 확인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세게 붙었던, 그리고 사실 그 방송국은요. 네. 저희들은 뭐 이렇게 그 자유롭게 출입하는 이렇게 그 스튜디오 같지 않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KBS, MBC, SBS 그 들어가는 출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럼요. 예, 그리고 방송 시설은요 전쟁이 나도 보호가 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관 보호를 하는데 그곳에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KBS 직원들 사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9년째 이른바 공영방송 사수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KBS 언론노조 KBS 본부가 네. 파업을 결의를 했어요. 네.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직원이 이제는? 아니라 이젠 직원이 아니라서. 예, 예.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의 찬성률로 파업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사표 수리가 된 게 1월 23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때까지의 상황만 봤을 때 네. KBS가 그야말로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KBS의 문제점, 뭐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뭐 광장에 나와도 우리가 진짜 겪고 있는 것들을 찍지 않고 막 이상한 걸 찍는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젊은 PD 기자들이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네. 다들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조직의 시스템이 네.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데스크가 어느 정도 이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장, 본부장 또 사장까지 또 네. 현재 고대영 사장은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단에 있는 막내 기자가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가 본 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력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장도 바뀌고 본부장도 바뀌고 바뀐다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수장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행동들이 이 나라 전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네. 방송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내야 네. 일선에 있는 PD 기자들이 또 아나운서들이 정말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사장을 선임하는 그 구조 자체가 제도 자체가 네. 공정한 사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MBC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도 그렇고 늘 얘기해 왔던 것이 이제 방송법 개정이 우리에게는 정말 풀어야 될 숙제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쪽에 더 집중을 해서 아하. 파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추정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지금 KBS가 보도되는 구조가 현장 기자,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 기자가 본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그대로 기사가 나가는데 KBS 같은 경우에는 현장 기자가 현장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기사를 올리면 데스크가 야, 그 방향 말고 다른 거 없어? 다른 방향 취재해봐 해서 기사를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 관계로 엮인 수많은 국정농단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될 때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들을 가장 강도 높게 보도한 언론은 종편이었습니다. 또한 한겨레를 필두로 한 진보 언론 또는 대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작 공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공영방송, 공영언론은 무슨 역할을 했던 것이냐,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광장에서부터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MB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벌써 9년째 이어지는 비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KBS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결합한 고민정 전 아나운서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지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진짜 방송인이 오시니까 저처럼 가짜 방송인은 아니에요. 기가 아니에요. 죽어요. 아니, 제가 더 긴장이 되고, 네. 그리고 밖에서 큐 사인 소리를 듣는데 왜 이렇게 반갑기도 하면서, 네.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네. 그래, 내가 있을 자리가 원래 마이크 앞이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래요. 그렇군요. 팟짱의 첫 출연이신데요. 네. 저희들이 첫 출연하신 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네.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모토가 솔리데리티, 연대거든요. 그래서 연대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 네. 연대 인사 한 말씀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사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지는 것도 오늘 처음이어서 굉장히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물론 고민은 많이 했지만, 직접 부딪혀 본 지는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그리고 100% 소화해낼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부터, KBS에 있을 때부터 인터넷으로 참 많이 봤던 매체거든요. 그리고 공신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 언론인이기도 하니까,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스스로에게도 자꾸 네. 그러라고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와, 고민정 너무 예쁘다. 여기가 조명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쁘다, 헐, 막 이렇게. 조은님께서 이런 네. 메시지 주셨어요. 장 기자 빼고 고민정 씨가 팟짱 진행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단아하십니다. 팟짱 출연자 중에 제일. 야, 이거 진짜 큰일 좋은데요, 났네. 되게 훈훈하고. 네, 팟짱 출연자 중에 제일 예쁘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지금까지 팟짱 제가 한 3년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고민정 문재인 화이팅! 대박! 고민정 아나운서 반가워요.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북콘서트 진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발표가 됐는데 네. 그날 또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도 제 SNS 계정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댓글들을 봤거든요. 네. 고맙다, 감동이다, 화이팅이다, 응원한다 등등의 메시지들이 참 많았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네. 내가 좀 오늘 좀 실시간 검색어도 나오고 인기가 좀 올라가는구나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네. 이번엔 참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찡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KBS를 나오게 된 그 마음은 절박함이었거든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이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냥 일반 직장인 친구들은 네. 나는 네가 걱정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일 없으면 좋잖아. 일도 안 하고 뭐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정말 언론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셔서 하는 얘기고 저희는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정말 자괴감이 들고 내가 뭐하러 여기에 있나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그냥 1, 2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9년이라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겪어왔어야 됐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옛날 대학생 때 이제 혈기왕성하던 때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야 너네 KBS 요즘 왜 이래 이런 얘기 들으면 그제서야 맞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하면서 또 술 마시고 네. 그런 시기들이 9년이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KBS 사원행동 네. 조직이 됐던 때가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가요? 굉장히 거세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장 문제, 이사회 문제 이런 걸로 계속 고비마다 네. 일종의 이제 노동조합과 KBS 사측이 이제 갈등을 해왔는데요. 지난 9년 내내 그렇게 싸웠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말 지난한 싸움이었고 네. 늘 싸움에 임할 때마다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있잖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소매를 걷어붙이곤 했었는데 그래도 이 사장선임 구조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싸워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가 실제로 그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언론인들도 세상이 곧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뀐다는 것이 어떠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바꿔나가고 있고 국민들이란 곧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용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명박 정권 그 들어서고 나서 그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88 사태라고 하거든요. 네. 2008년 8월 8일에 사복 경찰들이 회사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네. 저는 정말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치가 떨리는데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선배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학내에조차도 뭐 경찰이나 군인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늘 들어왔는데 하물며 이거는 언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도 아니고 네, 네. 일반 시민들도 KBS에 로비는 올 수 있지만 네. 사원증을 찍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시민들조차도 엄격하게 그 인적 사항들을 다 네. 적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성역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언론사인데 네. 그곳에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사복경찰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린 기수였었지만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분노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많은 동료들이 들고 일어났었고요. 네.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새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그때 KBS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제가 그때 미디어 담당 기자여가지고요. 그때 제가 정현주 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경력이 얼마나 들어왔나? 는 절박함. 근데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나의 절박함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줄까?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절박함을 나는 이만큼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 네.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는데 그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나랑 다 똑같구나. 그냥 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절박함을 그런 댓글로 표현해 주신 것이지 저는 이제 그래도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그 댓글을 달아주신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저처럼 똑같이 뛰고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댓글창에 주로 때로는 막 욕설이 난무하거든요. 막 그 비판 댓글을 악플들이 다실 꼭 때는요. 있죠. 예.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정갈해요. 댓글창이. 곱다, 단아하다, 청아하다.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KBS 잘 나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출연자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창에 반응이 바뀐다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미디어 현상 같습니다. 악플이 조금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 버티십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제가 14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네. 악플도 물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처음 겪었을 때는 상처받고 왜 날 미워하지? 네, 이유도 네. 없이 그러면서 힘들어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느낀 거는 네.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10% 정도는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의 악플은 세금이다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네. 그렇게 막 상처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런 얘기 정말 신선합니다. 세금, 악플은 세금이다. 그러니까 유명세만큼 치러야 되는 대가다. 이런 네.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악플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멋진 캐리어 우먼 고민정 화이팅. 이런 댓글이 달릴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네. KBS 공채 아나운서 30기로 입사를 하셨어요. 네. 그때 노무현 정부
그랬죠. 때였어요. 예. 당시 정현주 사장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처음 뽑은 맞습니다. 아나운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2004년에 KBS, 또 2017년에 KBS, 제가 이제 앞서 9년간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방송은, 그리고 언론은 시민들의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속에 있을 때 언론인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잘하는 거고, 네. 시민들 속에 있는데 뭔가 불편하고 밀려나는 느낌이 들고 배척당하는 느낌이 든다 할 때는 그거는 잘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겠죠. 네. 근데 2004년 제가 입사했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참 뭐 정권에 대한 비판 많이 했습니다. KBS가. 예, KBS가.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몰랐죠. 근데 2017년 이 시점이 되고 나니까 그때를 많이 회상들을 해요, 선후배들이. 아, 그때가 참 좋았었지 하면서 왜 그때 그런 자유로움을 더 잘 활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는 아쉬운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좋았던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 이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된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KBS 네. 안에서. 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그 네. 사람의 학교 혹은 태어난 지역, 뭐 아버지의 어떤 뭐 인맥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화이트로 지워서 면접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그냥 능력만을 보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그 전체 동기들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출신의 친구들보다도 네. 정말 전국 각각 그 대학들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허. 그런 사람들이 허리가 돼서 KBS를 이끌어 오기도 했고,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가 정현주 사장이 이제 나가고 나서 점점점 이제 축소되고 변화되고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지방대학교 출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출신이지만 수원에 있는 국제 캠퍼스를 졸업했기 때문에 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과연 이 학생들에게,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들어왔듯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다시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된다면 나 같은 대학생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제가 당시에 정현주 사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들은 바 있는데요. 절대로 전화하지 마시라.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저한테 전화하셔도 전화하면 그 사람 떨어뜨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인사에 그렇게 압력이나 개입을 한다고 해서 누구 뽑아라 한다고 해서 뽑아서도 안 되고 그렇죠. 뽑을 수도 없다. 이제 이런 게 정현주 사장의 판단이었는데 그런데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떨어졌나 봐요. 아, 전화를 해서 전화를 불이익을 받네요. 예, 불이익을 받다고 난리를 쳤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후일담 비슷하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으니까 정말 창조적이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평가도 제가 들었는데, 소위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KBS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그때부터 그렇죠.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저희 모든 KBS 동료들은 실연이 시작이 됐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실연이 시작이 돼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아기를 낳을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냥 남편하고 둘이 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네. 안 되겠다. 견디기가 힘들다. 네. 이럴 땐 역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낳자. 네. 그래서 이제 첫째를 낳았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5년을 잘 버텼는데 네. 이제 다시
제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가족이다. 아이를 또 낳자. 그래서 둘째를 또 낳고.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아이 선물을 해준 건가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고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그 9년의 시간은 네. 특히나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PD 기자 아나운서들에게는 굉장히 동굴과 같은 시간이었고요. 동굴. 네. 저희 방송인들은 회사에 지원서를 낼 때 뭐 연봉이 얼마일지를 생각하면서 지원서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사에 이제 그 지원서를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해낼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자존감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거죠.